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가 미쳤었다. 사흘 뒤 친정집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두 손을 비볐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는 제 유산을 두고 재수 없다고 했고 남편은 시댁 식구와 상간녀를 데리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살던 시댁집을 정리했습니다. 제 명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울며 찾은 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에 쥔 어떤 증거 하나가 남편의 인생까지 무너뜨릴 열쇠였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젤이 제 아랫배에 닿는 순간 의사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에는 작고 둥근 점 하나가 비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띄어야 할 작은 별빛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의사의 표정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산모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의사가 어렵게 입을 떼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기 심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저 모니터 속 정지된 작은 점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제발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어제까지도 입덧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우리 아기 살아있었어요. 한 번만 더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리듯 묻자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산모님, 정말 어렵게 가지신 거 알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자연유산은 산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산모님이 못 지킨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날 오후 곧바로 간단한 처치를 맞춰주셨어요. 회복실 침대에 누운 저에게 선생님은 차트를 덮으며 한 번 더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산모님, 처치는 잘 끝났지만 한동안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출혈이 다 멎을 때까지 일주일은 누워서 쉬셔야 해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찬바람도 쐬지 마시고요. 열이 나거나 출혈이 다시 심해지면 그날 밤이라도 응급실로 바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본 채로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순간에는 제 귀를 한번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선 저는 텅 빈 복도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가방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어젯밤 새벽까지 정성스럽게 달인 새하얀 베네저고리가 차가운 타일 위로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 작은 옷을 천천히 주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난 10년 매번 임신 테스터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떨었던 손과 두 줄을 보기 위해 흘렸던 눈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괜찮으십니까?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보며 물었어요. 단풍 아파트요. 105동이요. 천천히 가주세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집 주소를 댔습니다. 택시가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길 건너편으로 시댁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5년 전 친정 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으로 사서 제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그 집을 시어머니 박순자는 마치 자기 평생을 일궈 산 집인 양 살고 있었지요. 오늘따라 그 베란다 창에 비친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현관 앞에 도착해 도어록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남편 강민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거는 면세점에서 사면 된다니까. 굳이 시내까지 나갈 필요 없어. 내가 다 사줄게. 어이구,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려.
이번엔 제대로 호강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강민호는 누가 들어도 들뜬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문 앞에 선 채로 그 웃음소리만 들었습니다.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강민호가 통화를 끊으며 저를 흘끔 쳐다봤어요. 왜 또 그렇게 얼굴이 죽상이야? 병원 갔다 왔어? 이번엔 또 뭐래? 저는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어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에 안고 있던 베넷 저고리를 양손으로 꼭 쥐자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기 심장이 멈췄대.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어. 겨우 그 말을 내뱉자 강민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 또 안 됐다고? 진짜 너는 왜 이렇게 사람 맥 빠지게 하냐? 10년 기다렸는데 결국 이거야? 그 말투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기 일이야. 말 조심해. 아니, 내 몸 약한 게 하루 이틀이야? 결혼하고 10년 동안 임신 한 번 제대로 못하다가 겨우 됐다 싶더니 이것도 못 버텨? 내가 뭐까지 해줘야 돼. 내가 대신 낳아줘? 강민호가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기며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 내 잘못이 아니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됐어. 그만 좀 해.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회사 일도 산더미인데 집에만 오면 내 눈물, 내 병원, 내 얘기. 지긋지긋해. 사람 좀 숨쉬게 해줘. 강민호가 짜증을 쏟아내며 안방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여보, 지금은 싸우자는 게 아니야. 한 번만 안아줘. 오늘만은 내 편이 되어줘. 저는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강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이 박히듯 박혔어요. 저는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베넷 저고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로 어깨만 들썩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거실 벽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만이 텅 빈 집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저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박순자와 시누이 강미라가 자기 집인 양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 집 꼴이 이게 뭐니? 집안일에 손 놓고 사니? 사람이 사는 집인지 창고인지 모르겠다. 민호가 이런 데서 밥을 먹고 잠을 자니 불쌍하다, 불쌍해. 박순자가 거실을 휘 둘러보며 혀를 끌끌 차더니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어제 제가 정수기에서 받아둔 식어버린 물 한 잔을 입에 가져다 대고서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어머니, 따뜻한 물새로 떠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박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가로막았습니다. 됐다. 물맛도 내 얼굴처럼 맹하다. 그것보다 너 어제 병원 갔다 왔다며. 민호한테 다 들었다. 또 일냈다며? 박순자가 안경 너머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네, 어머니. 아기가 심장이 멈췄대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이고, 됐다. 그 얘기는 그만해라. 듣기만 해도 재수없고 속이 꽉 막힌다. 아침부터 그런 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다. 박순자가 손을 내저으며 제 말어리를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조금만. 저는 식탁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짚어가며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힘든 건 우리 집안이지.
옆 동동이 엄마 큰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아들, 딸 줄줄이 셋이나 낳았어. 그런데 너는 10년이나 질질 끌더니 겨우 생긴 것도 못 지키냐?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다. 박순자가 혀를 차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저한테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기가. 민호가 너 만나서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 줄 아냐? 사업하랴, 내 병원비 대랴, 마누라 눈치 보랴. 남자가 밖에서 돈 벌고 들어오면 집이 편해야지. 넌 맨날 창백한 얼굴로 누워서 집안 분위기만 죽여. 너 그러다 민호가 밖에서 편한 사람 찾으면 어쩔 거냐? 그때 가서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다. 박순자가 입꼬리를 비틀어가며 한마디씩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깨문 입술 안쪽에서 어느새 짠 피 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안방에서 시누이 강미라가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며 소파에 털썩 누워 화면만 들여다보았어요. 엄마, 우리 모레 새벽 비행기야. 인천공항 5시 반까지 도착해야 돼. 여권이랑 돈 챙겼어? 짐은 언니한테 시키면 되잖아. 강미라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벌써 모레야. 아이고, 정신없다. 짐을 또 언제 다 싸냐? 손 좀 빠르게 움직이면 되겠지. 박순자가 손뼉을 짝 치며 한껏 들뜬 목소리를 냈어요. 미라야, 오사카 어디로 간다고 했지? 오사카랑 교토, 유력한 진짜 좋은 데 잡았다니까. 방도 넓고 밥도 비싼 코스로 다 포함이야. 사진 찍으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서 난리 날걸. 강미라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호호, 오랜만에 좋은 데 가서 사람답게 좀 쉬어보자. 집안에 우울한 일만 있었는데 기분 전환은 해야지. 그나저나 미라야, 내 오빠 와이셔츠 챙겼니? 박순자가 들뜬 얼굴로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식탁 의자 등받이를 짚고 있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 어머니랑 아가씨 두 분만 다녀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민호 씨도 같이 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물었어요. 박순자가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어머나, 얘 좀 봐라. 당연히 같이 가지. 우리 민호가 이번에 표 다 끊었는데 자기는 빠지냐? 어이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저는 두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한 번 더 어렵게 입을 떼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병원에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한동안 무리하지 말고 누워 쉬라고 하셨고요. 민호 씨만 이번 한 번 집에 남아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혼자 이 집에 누워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제 목소리가 마지막 한마디에 가서 잘게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박순자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한 번 내려쳤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민호가 너 시중 들려고 여행을 빠져. 사업하랴 마누라 비위 맞추랴 1년 내내 고생한 애가 이번 한 번 엄마랑 동생이랑 바람 쐬는 것까지 며느리가 막아. 너 정말 정 떨어지게 굴래. 박순자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한번 쩌렁 울렸습니다. 강미라가 옆에서 휴대폰을 든 채로 키득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어요. 언니 진짜 너무한다. 오빠도 좀 쉬어야지. 언니 옆에 붙어 있으면 오빠가 더 힘들지 않겠어. 저는 식탁 의자 등받이를 짚은 손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 그 자리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가 저한테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지금 몸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있겠습니다. 짐은 제가 할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가까스로 말을 꺼내자 박순자가 손을 휘휘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유난 떨 거면 들어가서 잠깐 누워 있어라. 그런데 오래 누워 있을 생각은 하지 마라. 좀 이따가 나와서 짐 싸는 거 도와. 민우 양말이랑 와이셔츠 어디 있는지 너밖에 모르잖니. 집에 며느리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작게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 서자 거기 비친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거뭇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광대뼈 아래로는 핏기 하나 없이 푸르스름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거울을 보며 작은 배를 쓸어내리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거울 위를 천천히 쓸어보았어요. 유리 너머의 여자가 입술을 미세하게 떨며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단단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 10년을 통째로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천천히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박순자와 강미라가 짐 가방을 끄집어내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들뜬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에 등을 돌린 채로 화장대 서랍을 가만히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둔 작은 수첩 하나가 손끝에 닿았어요. 2주 전 어느 날 밤에 적어둔 글자 몇 줄이 거기 새겨져 있었지요. 저는 수첩을 꺼내지 않고 서랍을 다시 천천히 닫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가슴 깊은 곳에서 누군가 차분한 목소리로 일러주는 것만 같았어요. 베넷 저고리를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펴올려 놓자 새하얀 그 옷자락이 햇살을 받아 옅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옷 위에 손바닥을 얹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멀어지는 소리만큼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화장대 위에 펴놓은 베넷 저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2주 전 그날의 기억이 손끝에 닿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울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며 흐릿한 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주 전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2개월이라는 소식을 듣고 진료실 문을 나서던 순간 제 손에는 흑백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콩알만 한 점 하나가 또렷이 박혀 있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울고 또 웃었어요. 그러다 문득 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가 얼마나 좋아할까? 저는 사진을 손에 꼭 쥐고 그 길로 강민호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한 손에는 강민호가 좋아하는 케이크 한 조각을, 다른 손에는 그 작은 사진을 쥔 채로요. 5년 전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새로 차린 회사, 제 명의로 등기된 그 회사 건물 4층에 강민호의 대표이사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4층 복도로 들어서는데 평소 같았으면 마중 나와 있었을 비서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강민호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발걸음을 죽이며 사무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오빠, 이따 일 끝나면 어디 갈까? 문틈 사이로 낯선 여자의 콧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오빠가 알아서 좋은 데로 데리고 갈게. 우리 지수가 가고 싶다는 대로. 강민호의 목소리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좀 더 벌렸어요. 강민호가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아 한 손으로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빨간 립스틱을 한 여자가 강민호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까르르 웃었어요. 오빠, 그 여자가 또 뭐라고 안 해?
걱정 마. 걔는 회사 일도 모르고 내 스케줄도 모르고 그저 집에서 임신했네 어쩌네 하면서 누워있기만 해. 강민호가 그 말을 내뱉으며 낯선 여자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천천히 가져다 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입을 막은 손바닥 위로 뜨거운 숨이 가쁘게 새어나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짙은 머스크 향수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어요. 가구에 배어 있는 듯 진하고 끈적한 그 향이 강민호의 옷에도 분명히 옮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뒷걸음질로 그 문 앞을 벗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비상구 계단실 문을 밀고 들어가서 차가운 시멘트 계단 위에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초음파 사진이 계단 한 칸 아래로 떨어졌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팍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도 단 한마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지난 10년 강민호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마다 곁을 지키며 흘렸던 눈물,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가며 노후 자금을 빌려왔던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계단 아래로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천천히 주워 가슴에 품었어요. 그 작은 점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 터뜨리면 다 잃어. 저는 계단실 벽에 등을 기댄 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줄 한 줄을 가만히 짚어보았어요. 회사 지분, 시댁 아파트 등기, 강민호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내역, 친정에서 빌려온 5억의 자금 흐름, 이 모든 것이 제 이름 아래 잠겨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가장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 누운 강민호 옆에 나란히 누웠어요. 강민호의 옷장에서는 그 머스크 향수 냄새가 옅게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송곳으로 찔리듯 아팠는데도 단 한 번도 강민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제가 평소처럼 묻자 강민호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별일은 무슨, 매일 똑같지.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검은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표정만큼은 단 한 점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강민호 앞에서 단 한 번도 그 사무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에서는 매일 밤 송곳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그저 입덧이 심해 자주 누워있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어제 아침 산부인과에서 작은 별빛이 멈췄다는 그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지요. 가슴에 묻어둔 외도의 기억과 그 위로 다시 덮인 유산의 통증. 저는 두 가지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채로 어제와 오늘을 견뎌왔던 것이지요. 기억의 끝자락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 어제와 오늘 사이를 건너온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거실 쪽에서 강미라의 들뜬 목소리가 또 한 번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그러는데 료칸에서는 유카타 입고 사진 찍어야 한대. 저는 그 단어에 귀를 의심하며 안방문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새언니라니. 미라야, 너 또 누구를 새언니라고 부르고 그래. 박순자가 키득거리며 받아쳤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데려간다고 했잖아. 오빠 회사 잘 봐주는 그 언니. 우리 오빠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 새언니 될지도 몰라. 강미라의 그 말에 제 손바닥이 안방문에 그대로 붙어버렸어요. 손끝이 떨려서 더 이상 문을 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호 미라야. 너희 새언니는 명품도 척척 사주잖니.
우리 며느리는 10년을 살아도 자기 시어머니 핸드백 하나 안 사주는 사람인데 박순자가 한층 들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안방문에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정말로 인천공항을 향해 새벽같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 나와 있는 강민호의 옷차림을 흘끔 살폈습니다. 강민호가 짙은 회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여보, 잘 갔다 와. 제가 가까스로 한마디를 건네자 강민호가 거울 속으로 저를 흘끔 쳐다보고는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몸이나 잘 챙겨. 어머니가 며칠 와 계실 거니까. 강민호가 트렁크를 끌고 현관 앞으로 다가오자 그 옷깃에서 2주 전 사무실에서 맡았던 그 짙은 머스크 향이 그대로 풍겨 나왔어요.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간신히 눌러 참으며 강민호의 등 뒤에 대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박순자는 새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흥얼거리며 현관을 나섰고 강미라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뭐가 가리 신나는지 연신 키득거렸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들어 강미라의 계정을 열어보았어요. 공항 라운지 사진 한 장이 막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미라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여자의 다른 손에는 최고급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새언니랑 첫 여행. 호호. 비행기 곧 출발. 저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확대해 보았어요. 검은 정장에 빨간 립스틱. 2주 전 강민호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박순자의 계정에도 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비즈니스석 좌석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끊어준 표. 호강이 이런 거지.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지난 10년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네 저고리에 얼굴을 묻고 흘렸던 그 눈물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차가운 것으로 천천히 바뀌어 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느꼈어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거실 벽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강민호의 화려한 대표이사 취임 사진이 큼지막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노려보다가 입꼬리를 옅게 비틀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제 목소리가 텅 빈 거실 안에서 낮게 울려 퍼졌어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둔 작은 수첩, 2주 전 비상구 계단실에서 내려와 새벽까지 펜을 쥐고 적어둔 그 수첩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어요. 저는 안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 한 장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처음 적어둔 줄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어요. 회사 지분 100%, 시댁 아파트 단독 명의, 친정 차용증, 법인카드 결제 내역.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화장대 위 베네 저고리를 한 번 더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새하얀 그 옷자락 위로 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어요. 이제 더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은 곳에 누군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손에 쥔 채로 저는 안방을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거실 한가운데 다시 섰을 때 벽에 걸린 강민호의 대표이사 취임 사진이 또 한 번 제 시야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조금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5년 전 그날의 풍경이 그 사진 위로 천천히 겹쳐져 떠올랐어요. 5년 전 가을, 강민호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무리한 사업 확장 끝에 부도 직전으로 몰렸을 때였습니다. 강민호는 사무실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로 며칠을 일어나지 못했고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신혼집 현관문을 두드려댔어요. 그 무렵 저는 작은 직물 공장 격리부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강민호 옆에 앉아 빚정리 서류를 들여다보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여보,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 친정에 한 번만 부탁해 볼게. 제가 어렵게 입을 떼자 강민호가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제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진짜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갚을게. 진짜 평생? 그날 저녁 친정집 거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앞에 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친정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보다가 결국 통장 하나를 제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다. 너희 어머니랑 시골 내려가서 텃밭이나 부쳐 먹자고 모아둔 거야. 5억 들어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이거 꼭 갚을게요. 한 가지만 약속해라. 이번 회사는 무조건 내 이름으로 새로 차린다. 강서방 이름으로 하지 마라. 명의가 있어야 사람이 산다는 거 아버지가 평생 일하면서 뼈저리게 배운 거다. 아버지의 그 단호한 한마디가 5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 제 등을 받쳐주는 가장 단단한 뼈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제 단독 이름으로 세법인을 설립했어요.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직원 면접을 보고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가며 단가를 협상했습니다. 강민호는 명목상 대표이사 자리만 차지했을 뿐 실제 영업과 공장 운영은 제가 두 발로 뛰어다니며 일군 것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갖다 놓고 야근을 거듭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라인을 점검하고 점심도 거른 채 거래처를 돌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사무실로 돌아가 다음 날 견적서를 짰어요. 그렇게 3년을 매달리니 회사는 연 매출 50억을 넘기며 거뜬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가 안정을 찾자 강민호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 주차장에는 강민호 이름으로 계약된 번쩍거리는 외제차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차야? 제가 놀라서 묻자 강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대표이사가 이 정도는 끌어야지.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저는 그 차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며 잠시 숨을 골랐지만 회사 일에 미쳐 사느라 그것까지 따지고 들 여력이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곧 거래처 사장님들과 주말마다 골프장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중에 회사 일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면서도 거래처 술자리에서는 늘 자기가 회사를 키운 사람인 양 떠벌렸습니다. 내가 사업 수완이 좀 있지. 우리 회사 작년에 50억 찍었잖아. 다 내가 키운 거야. 저는 어쩌다 그런 자리에 끼어 강민호의 말을 직접 듣게 되었을 때 입술을 깨물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강민호의 말어리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회사 운영과 공장 실무에 매달리느라 저는 강민호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내역을 분기별 총합계 한 줄로만 확인해 왔어요. 강민호 대표 카드 1분기 사용액 6천만 원 그 정도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회의실 한쪽에 끼워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입맞춤 장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결제 명세를 한 줄 한 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기억의 끝자락에서 저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액자를 벽에서 내렸습니다. 유리 액자를 거실 바닥에 엎어놓자 무겁고 둔한 소리가 텅 빈 집에 한 번 울렸어요. 저는 그 길로 강민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강민호의 책상 위에는 빈 양주장과 거래처, 사장 명함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책상 뒤편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강민호가 새 차를 받던 날 자랑하듯 제 앞에서 한번 눌러 보였던 그 6자리 숫자 그대로였어요. 금고 문이 열리자 누런 서류 봉투 한 다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봉투들을 차례로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한 장씩 펼쳐 놓았어요.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회사 인감도장, 시댁 아파트 등기권 리증, 신혼집 등기권 리증, 그리고 5년 전 친정아버지에게 작성해 드린 5억 차용증 사본까지. 강민호 이름은 단 한 줄도 없네. 저는 등기부등본을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서류상 대표이사 자리에 강민호의 이름이 박혀 있을 뿐 회사 지분 100%는 제 단독 명의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도 신혼집도 모두 제 단독 명의였어요. 저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5년째 회사 법무를 봐주고 계신 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좀 많아요. 지금 바로 메모해 주세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일러두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 강민호 대표이사의 직무를 일단 정지시키는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이사회 긴급 결의도 같이 잡아주시고요. 둘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도 변호사님 명의로 바로 보내주세요.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이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있어요. 단단히 있어요. 자세한 건 내일 사무실에서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민호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카드 전부 오늘 안에 한도를 0원으로 내려서 정지 처리해 주세요. 카드사에 보낼 위임장은 제가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붉게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이 거실 벽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저는 서랍에서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 그 안에 한 장씩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위에 인감도장, 그 위에 차용증 사본, 그 위에 신혼집 등기권 리증. 한 장 한 장 가방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천천히 정리되어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닫고 지퍼를 끝까지 올린 저는 거실 한쪽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어요. 손바닥으로 가방 표면을 한번 천천히 쓸어내리며 저는 작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10년. 진짜 잘 살아줬어, 나.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화장대 위에 베넷 저고리를 한번 더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새하얀 옷자락이 어둑해지는 거실 그림자 속에서도 또렷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작은 옷의 결이 이상하리만치 또박또박한 박자로 제 가슴 안쪽을 짚어주고 있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일찍부터 서류 가방을 챙겨 거실 한쪽에 단정하게 세워두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6시를 막 지날 무렵 휴대폰 화면에 강미라의 새 사진이 하나 더 떠올랐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한지수와 어깨동무를 하고
손가락으로 비를 그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탑승 5분 전, 비행기 잘 다녀올게라는 짧은 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화면 캡처로 한 장 저장하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도로 넣어두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저는 단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섰어요. 사장님, 길 건너편 단풍 아파트 302동 1701호 매물 좀 내놔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갑자기. 그 집 시세 14억 정도지요. 얼마에 내놓으실라고. 중개소 사장님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12억에 내놓을게요. 사흘 안에 매수자 찾아주시면 수수료 2배로 드릴게요. 제 말을 들은 사장님이 입을 떡 벌렸어요. 사모님, 그 가격이면 오늘 안에라도 줄 서요. 그런데 이 집 명의가 누구 명의예요? 제 단독 명의예요. 등기권리증 여기 가져왔어요. 잔금일에 명도해주는 조건도 특약으로 꼭 넣어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사장님 앞에 척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단지 안다른 부동산 두 곳에도 똑같이 매물을 내놓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을 채 먹기 전에 첫 번째 중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매수자가 가계약금 1억 지금 바로 쏘겠다는데요. 잔금일은 사흘 뒤로 잡으시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가계약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휴대폰에 뜨는 순간 저는 한쪽 입꼬리를 역게 끌어올렸어요. 오후 2시 약속해둔 열쇠공이 신혼집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 말고 복잡한 난수로 새로 잡아주세요. 도어록 본체도 통째로 새 거로 갈아주시고요. 네, 사모님. 그렇게 해드릴게요. 열쇠공이 도어록을 분해하는 동안 저는 거실과 안방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강민호의 옷장을 열자 줄지어 걸린 양복과 빳빳한 와이셔츠 사이에서 짙은 머스크 향이 또 한 번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펼쳐들었어요. 강민호가 자랑하던 명품 시계와 비싼 만년필, 줄줄이 걸린 양복 한 벌 한 벌을 봉투 안으로 거칠게 구겨 넣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 깊숙이 보관해둔 골프채 가방까지 끌고 나와 현관 쪽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마지막 한 장까지 다 묶고 나서야 저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 본사 건물로 들어섰어요.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랫배 어디쯤이 묵직하게 욱신거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손을 한번 가만히 얹었다가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표이사실이 아닌 4층 회의실로 곧장 올라가자 정 변호사님과 이 회계사님이 이미 두툼한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어제 부탁하신 자료들 다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안팀부터 호출하시지요. 변호사님이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곧장 보안팀장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팀장님, 오늘부로 강민호 대표 사원증 출입 권한 전부 말소해 주세요. 1층 로비 게이트, 사무동 전체, 공장 출입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이사님, 정말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보안팀장이 침을 한번 삼키며 되물었어요. 임시 주주총회 결의서 곧 송달됩니다. 그 전에 미리 막아두는 거예요. 강민호가 입장하려고 하면 보안팀에서 정중하게 막아주시고 짐은 따로 종이상자에 빼두세요. 보안팀장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재무팀장이 두꺼운 파일 2권을 양손에 안고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이사님, 강민호 대표 법인카드 3년치 결제 명세 다 출력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제 앞에 파일을 펼쳐놓는 순간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칼날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한지수 명의 벤츠 리스료 매달 320만 원. 백화점 명품관 박순자 결제 4,500만 원. 강미라 명의 명품 쇼핑백 결제 2,800만 원. 호텔 룸서비스 결제 내역 한 페이지 가득. 재무팀장이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3년간 강민호 대표가 한지수 한 사람한테 쓴 회사 돈만 4억이 넘습니다. 시댁 식구들 백화점 결제까지 합치면 6억 가까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단 한 번도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입꼬리를 옅게 끌어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 파일 사본 한 권 더 만들어주세요. 오늘 오후에 경찰서 들고 갈 거예요. 회사를 나선 저는 곧장 관할 경찰서 경제팀으로 향했습니다. 수사관 앞에 영수증 파일을 펼쳐놓고 저는 한 줄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수사관님, 이 영수증들이 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거예요. 강민호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이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거고요. 회사 돈 빼돌린 거랑 회사 일 등져서 손해 입힌 거 두 가지로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수사관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 액수면 구속수사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일단 고소장 접수하시고요. 출국 기록도 같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도장을 찍고 일어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수사관님, 강민호 내일 오후에 귀국합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저는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강민호 개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청서 마지막 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창문 너머 법원 마당의 단풍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잎 한 장을 떨어뜨렸어요. 출국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포장이사 센터 직원들이 신혼집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어떤 짐을 옮겨드릴까요? 제 옷장 안쪽 옷가지랑 안방 화장대 위 액자에 든 베넷 저고리, 그리고 거실 책장에 꽂힌 책 몇 권만요. 나머지는 전부 두고 가세요. 저는 직원에게 차분하게 일러두었어요. 직원들이 짐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나가는 동안 저는 거실 한가운데 강민호의 쓰레기 봉투들을 가지런히 모아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미리 출력해둔 횡령 고소장 사본 한 부와 개인 계좌 가압류 결정문 사본 한 부를 단정하게 올려두었어요. 마지막 짐 상자가 트럭에 실린 뒤 저는 텅 빈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딸깍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단단히 잠겼어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어서 들어와라. 짐은 거실에 그대로 내려놔라.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짐가방을 받아주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짐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에 다시 패 끼치게 됐어요. 어머니가 제 손목을 가만히 잡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멈칫 숨을 들이켜셨어요. 얘야, 너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얼굴에 핏기가 한 점도 없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 약은 챙겨 먹고 있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며 작게 웃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한동안 쉬라 그러셨는데 제가 좀 어겼어요. 급한 일만 다 끝내고 나서 어머니 옆에서 며칠 푹 쉴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 결국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옆에서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차분히 되물으셨어요. 그래, 회사 일은 어떻게 정리하고 왔니? 법인카드 다 막았고 회사 출입도 막아뒀고 고소장이랑 가압류도 다 접수했어요. 오늘부터 사흘만 기다리면 돼요.
사흘이면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이 집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거예요. 아버지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명의가 있어야 사람이 산다고 했다. 그 말 잊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두 손으로 천천히 받아들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처음으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작은 온기 한 줌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에 짐을 풀고 첫밤이 깊어갈 무렵 거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일본 오사카는 아직 저녁 9시 무렵이었을 것이고 시댁 식구들은 한참 료칸에서 한 상 가득 차려진 가이세키 요리를 즐기고 있었겠지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굳이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는 그 풍경이 한 장면 한 장면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안방에 앉아 친정 아버지께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5년 전 빌려주신 5억, 차용증이랑 자금 출처 확인서 새로 정리한 거예요. 강민호가 나중에 회사 자금이 자기 돈인 양욱일까봐 변호사님이 한 번 더 챙겨두자고 하셔서요. 아버지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서류 첫 장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어요. 우리 딸, 이거 잘 짠 거 맞지? 강서방이 나중에 트집 잡을 데 없게. 네, 아버지. 변호사님이 한 줄 한 줄 다 검토하셨어요. 강민호가 들어올 빈틈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펜을 들어 서명란에 천천히 자기 이름 석 자를 새겼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사그락 소리가 안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명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정 변호사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사님, 강민호 명의 주거래 은행에 법인 자금 동결 조치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 계좌 가압류 집행도 오늘 오후에 완료됐고요. 한국 시간 내일 정오부터 모든 결제 차단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무렵 오사카의 어느 다다미방에서는 박순자가 가이세키 한 상을 앞에 두고 손가락에 낀 새 반지를 자랑하듯 들어 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 반지도 척 사주더라니까. 호호. 박순자의 들뜬 목소리가 한지수 옆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겠지요. 한지수는 사근사근하게 술잔을 채워주었을 거고 강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연신 찍어대고 있었을 겁니다. 강민호는 료칸 노천탕에서 1시간 가까이 온천욕을 즐기고 나와 가온 차림으로 계산대 앞에 섰어요. 하룻밤 숙박비 결제할게요. 카드로요. 강민호가 자랑하듯 회사 법인카드를 내밀었지만 단말기 화면에는 한도 초과라는 글자가 또렷이 떴습니다. 당황한 강민호가 다른 법인카드 한 장을 더 꺼내 내밀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상하네. 잠시만요. 개인 카드로 결제할게요. 강민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단말기 화면에는 결제 불가라는 글자가 또 한 번 떴어요. 오빠, 왜 그래? 결제가 안 돼. 뒤에 서 있던 한지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잠깐 카드 시스템 오류인가 봐. 한국에 전화 한 통 넣어볼게. 강민호가 한지수의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한지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자기 가방에서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내밀었습니다. 카운터 직원분,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숙박비 300만 원이 한지수 개인 카드로 결제되는 순간 한지수가 강민호 쪽으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카운터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시각 친정집 거실에서 정 변호사님의 두 번째 문자를 받고 있었어요. 이사님, 강민호 명의 법인카드 일본 오사카에서
결제 시도 흔적 떴습니다. 한도 영원 처리 정상 작동했습니다. 개인 카드 결제 시도도 가압류로 차단됐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한쪽 입꼬리를 역게 끌어올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호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님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지점장님이 응접실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하며 무겁게 입을 떼었어요. 이사님, 회사 자금 동결 조치 정식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대표 개인 계좌 잔액이 1억 8천 정도였는데 가압류로 전부 묶였습니다. 현재 출금 가능 금액 0원이에요. 수고하셨어요. 강민호한테 은행에서 따로 안내 문자 가게 해두셨죠? 네, 지금쯤 일본 현지 시간으로 출국 직전일 거예요. 휴대폰에 알림이 한꺼번에 뜰 겁니다. 저는 지점장님과 악수를 나누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오사카 간사이 공항 면세점에서는 강미라가 명품 가방 매장 안을 휘젓고 있었어요. 오빠, 이거 진짜 예쁘다. 1,500이면 살만하지. 카드로 끊어줘. 강미라가 빨간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강민호 앞에 척 내밀었습니다. 미라야, 잠깐. 어제 카드가 좀 문제가 있었어. 한국 가서 다시 처리할게. 강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리는 그 순간 강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회사 법무팀에서 보낸 짧은 안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강민호 대표이사 직무 정지, 임시 주주총회 결의 완료, 즉시 효력 발생. 강민호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박순자가 옆에서 그 화면을 흘끔 들여다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거니? 엄마, 진정해. 우리 회사 마누라가 명예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친 거야. 한국 가서 정리하면 돼.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둘러댔지만 한지수의 표정은 그 순간부터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오빠, 회사가 정말 그 여자 명의인 거야? 오빠 회사 아니었어. 한지수가 처음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강민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그건 그저 서류상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회사 내가 다 키운 거잖아. 강민호가 한지수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한지수가 손을 매몰차게 빼버렸어요. 박순자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지수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얘야, 어쩜 좋으니? 이 가방 좀 사주면 안 되니? 한국 가서 우리 민호가 2배로 갚아준다잖니? 한지수가 박순자를 한번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가볍게 비틀었어요.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카드 한도가 다 차서요. 박순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시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귀국행 비행기 안 강민호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박은 채로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이륙 직전 잠깐 켜진 신호 사이에 아내의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만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강민호의 셔츠 등판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들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친정집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더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비행기 이제 슬슬 한국 들어오겠다. 네, 아버지. 1시간 뒤면 인천공항에 내려요. 저는 창밖으로 천천히 흐려져가는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한 줄기 빗방울이 창문에 톡 하고 떨어졌다가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에 잡힌 보리찻잔이 따뜻한 온기로 제 손바닥을 천천히 데워주고 있었어요. 비가 점점 굵어지는 친정집 창밖을 바라보던 그 시각, 시댁 식구들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보리차를 마시며 정 변호사님께서 시간마다 한 번씩 전해주실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킬 무렵 휴대폰이 한 차례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사님, 강민호 일행 입국 심사 통과했습니다. 공항 청사 빠져나가는 중이고요. 한지수는 따로 빠져서 자기 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짧은 보고만으로도 청사 앞에서 벌어졌을 풍경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어요. 청사 출구를 빠져나온 강민호가 한지수의 등을 향해 매달리듯 손을 뻗었을 겁니다. 지수야, 우리 같이 가자.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 강민호가 한지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한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운전기사가 끌고 온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떴어요. 강민호와 시댁 식구들은 캐리어 3개를 끌고 망연자실 택시 승강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순자가 택시 안에서 시댁 아파트 비밀번호를 휴대폰에 미리 입력해두며 들떠 있었어요. 민호야, 일단 우리 집에 짐 풀고 좀 쉬자.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는 못 걷겠다.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 나는 회사 마누라부터 만나러 가야겠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단풍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비가 부슬부슬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시댁 아파트 302동 1701호 앞에 도착한 박순자가 당당하게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자. 청소 사람 시켜서 좀 시켜놨거든. 박순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도어록에서 짧은 경고음 한 차례가 울리고 화면에 빨간 글자가 떴어요. 이거 왜 이래? 비밀번호가 안 먹히네. 박순자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박순자가 도어록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어 올린 그 순간 문 옆 벽면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박순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안내 단풍 아파트 302동 1701호 매수인입니다.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 예정이라 소음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사 일정 안내.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 누가 팔았어? 어떤 미친놈이 우리 집을 팔아? 박순자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이 집 명의가 누구 명의였지? 강미라가 종이 옆에 자기 손가락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명의야 며느리 명의로 해놨지. 그깟 명의가 뭐가 대수야? 내 집인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는 캐리어를 그 자리에 그대로 팽개쳐두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미라야. 일단 여기 있어. 내가 마누라부터 잡으러 가야겠어. 강민호가 1층으로 내려가 다시 택시를 잡아탔어요. 이번 행선지는 같은 단지 안 신혼집이 있는 105동이었습니다. 신혼집 현관 앞에 도착한 강민호가 미친 듯이 도어록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여보, 문 열어. 여보, 나야. 이거 무슨 짓이야? 문 열라고. 강민호의 주먹이 도어록 화면을 거듭 내려치는 사이 현관문 문고리에 매달린 무언가가 강민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5개, 그 위에 단정하게 끼워둔 누런 봉투 2장.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누런 봉투 한 장을 뜯어내 펼쳤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고소장 사본이라는 굵은 글자가 박혀 있었고, 두 번째 봉투에는 개인 계좌 가압류 결정문 사본이라는 글자가 단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강민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종이를 손에 쥔 채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로 강민호의 그림자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친정집 거실에서 회사 보안팀장님의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이사님, 강민호 지금 신혼집 앞에서
한참 무릎 꿇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경비실에서도 사정을 다 아는 분위기라서 따로 신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내일 아침 회사 출근 시간 맞춰서 보안팀 인원 2명 더 배치해 주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일러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단지 내 한 모텔에서 거의 한숨도 못 잔 채로 첫 차를 잡아 회사 본사로 달려갔어요. 양복은 어제 입은 그대로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떡이 진 채로 식은땀에 절어 있었습니다. 회사 본사 1층 로비, 강민호가 평소처럼 사원증을 꺼내 게이트에 갖다 대려는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양쪽에서 강민호의 어깨를 정중하게 가로막았어요. 강민호 대표님,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본사 출입이 차단됐습니다. 보안팀장이 한 손에 가지런히 접힌 결정문을 들고 강민호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임시 주주총회 결의서입니다. 즉시 효력 발생이고요. 사원증도 회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 회사 대표이사야. 내 회사라고. 강민호가 보안팀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강민호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었어요. 대표님, 한 번만 더 폭력 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강민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이 들고 있던 종이상자 하나를 강민호 앞 로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대표님 자리에 있던 사적인 물건들 추려서 담아뒀습니다. 가져가시지요. 강민호가 종이상자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양주잔 1개, 만년필 하나, 작년 송년회 사진 액자 하나가 들어있는 게 전부였어요. 강민호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힘없이 꺾여버렸습니다. 회사 정문을 빠져나온 강민호가 정신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회사 건너편 주차장 한쪽에 한지수의 검은 벤츠가 시동을 켠 채로 서 있었어요. 지수야, 지수야, 나 좀 도와줘. 한 번만. 강민호가 종이상자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로 벤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수석 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은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한 뼘 정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오빠 명의로 된 거 정말 하나도 없는 거 맞지?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어제 료칸에서 들었던 사근사근함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수야, 그게, 됐어. 더 들을 거 없어. 오빠 안녕. 한지수가 창문을 도로 올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벤츠가 비에 젖은 주차장 바닥에 짧은 물자국을 남기며 매몰차게 빠져나갔어요. 강민호가 그 자리에 종이상자를 떨어뜨리며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주잔이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고 만년필이 또르르 굴러 빗물 고인 도랑 쪽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강민호의 어깨 위로 부슬비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친정집 안방 화장대 위에 곱게 모셔둔 베네저고리 액자를 손바닥으로 한번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새하얀 옷자락이 안방 조명을 받아 또렷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그 옥결이 전해주는 단단한 박자에 맞춰 제 호흡도 한 박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무릎을 꿇은 강민호가 깨진 양주잔 옆에서 비를 맞고 있는 동안 시댁 아파트 복도에 남겨졌던 박순자와 강미라는 다른 사정으로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캐리어 3개를 끌고 아파트 단지 앞 큰 길로 비를 맞으며 내려온 박순자가 뒤늦게 합류한 강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민호야, 어디서 잠이라도 좀 자게 해라. 빈손으로 모텔 하나 잡을 돈도 없다. 카드가 다 막혔어. 다 막혔다고. 박순자의 머리가 비에 흠뻑 젖어 이마에 척 달라붙어 있었어요. 엄마, 일단 좀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강민호가 박순자의 어깨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박순자는 한 번 주저앉은 자리에서 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서 자? 한국 들어왔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강미라가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로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강민호는 두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한번 거칠게 쓸어내리고는 한지수의 오피스텔 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라야. 일단 단지 앞 찜질방에 가 있어. 거기는 10,000원이면 들어가니까. 내가 지수한테 가서 어떻게든 받아낼게.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매달림 같은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한지수의 오피스텔 빌딩 1층. 강민호가 호수 번호를 한참 누른 끝에 인터폰이 한 번 연결되었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문 열어줘. 내가 어떻게든 정리할게. 강민호가 인터폰에 매달려 애원했지만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 번에 잘라냈어요. 오빠, 한 번만 더 우리 빌딩 앞에 얼쩡거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금 당장 사라져. 인터폰이 뚝 끊기는 소리가 빌딩 로비에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각 친정집 거실에서 정 변호사님의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이사님, 한지수가 오늘 오전에 벤츠리스사의 차를 반납했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오피스텔도 곧 정리할 모양이에요. 강민호 옆에서 단물 다 빨아먹고 발 빼는 거지요. 네. 한지수가 발 빼주면 오히려 일이 더 깔끔해져요. 그쪽도 회사 자금 유용에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따로 정리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일러두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단지 앞 한 찜질방 매트 위에 박순자가 양반다리로 앉아 며느리 번호로 또 한 번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기계음이 7번째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동안 박순자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 못된 것이 진짜. 박순자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명품 가방을 매트 위에 패대기 치며 이를 갈았어요. 강미라는 매트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SNS 사진들을 정신없이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한지수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료칸에서 가이세키 코스 자랑하던 사진, 명품 쇼핑백을 들고 비자를 그리던 사진까지 손가락으로 황급히 지워나갔어요. 미라야, 그 사진들 좀 일찍 지웠어야지. 지인들이 다 봤을 거 아니냐. 박순자가 강미라를 흘겨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 지웠으니까 됐지. 강미라가 입술을 비죽거리며 휴대폰을 매트 위에 내려놓는 순간 새 알림이 한 번 떴어요. 지인 단톡방에서 누군가 캡처해둔 그 여행 사진들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라야, 너 새언니 사진 왜 지웠어? 무슨 일 있어? 이 사진 다 캡처해뒀어. 우리 단톡방에 박제. 새언니 인사라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인들의 메시지 한 줄 한 줄이 강미라의 얼굴을 때리듯 쏟아졌어요. 강미라가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 2개로 휴대폰 화면을 거칠게 끄집어 내렸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볼게. 강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친한 친구 3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지만 2명은 받지 않았고 1명은 받자마자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내가 한 달 전에 빌려준 50만 원도 아직 안 갚았잖아. 너네 집 사정 소문 다 났더라. 더는 못 도와줘. 마지막 친구의 차가운 한마디가 끝나자 강미라의 어깨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떨려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민호의 휴대폰에 관할 경찰서 경제팀의 출석 요구 문자가 한 통 도착했어요. 강민호 귀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조사를 위해 금일 오후 2시까지 경제팀에 출석 바람. 문자를 받아든 강민호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선 강민호 앞에 수사관이 두툼한 파일 한 권을 척 펼쳐 놓았어요. 강민호 선생님, 한지수 명의 벤츠 리스료 3년치, 호텔 룸서비스 결제 내역, 박순자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 강미라 명품 쇼핑백 결제 내역, 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거 맞으시지요? 수사관의 손가락이 한 줄 한 줄을 또박또박 짚었습니다. 수사관님, 그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접대비였습니다.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선생님, 한지수가 누군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회사 정식 직원도 아닌 분 명의로 리스차 끌어주신 거잖아요. 이거 접대비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됩니다. 수사관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차분하게 압박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액수의 사용 사유까지 명백한 사적 유용이면 구속영장 청구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민호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조사실 책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짚고 한참을 침묵하던 강민호가 결국 떨리는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수사관님, 한 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마누라랑 이야기해서 합의할게요. 같은 시각 친정집 거실에서는 저와 친정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주두고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검토하고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3가지 서류가 단정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사 정상화 계획서, 이혼 소장 초안,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가정법원에서 송달된 시댁일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한 부. 아버지, 가처분 결정문 오늘자로 송달 완료됐어요. 이제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 근처 100m 안으로 들어오면 즉시 경찰 출동이에요. 잘 처리했다. 우리 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설 경호원 2명 미리 와 있게 해놨다. 아버지가 차분히 차를 한 모금 삼키며 답했어요. 저는 이혼 소장 초안의 마지막 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란에 적힌 항목들이 한 줄 한 줄 또렷한 글자로 박혀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 골목길 어디선가 낯익은 듯한 발걸음 소리 몇 개가 빗소리에 섞여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더 들고 거실로 들어서며 창밖 쪽으로 한번 시선을 던지셨습니다. 여보, 우리 집 앞에 누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유리 너머 친정집 철문 앞에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사람 셋의 흐릿한 윤곽이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쪽 우산꽂이에서 검은 장우산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굵은 빗소리 사이로 익숙한 듯 낯선 세 사람의 울먹임이 또렷이 새어들고 있었어요. 여보, 한 번만 문 열어줘. 한 번만. 강민호의 갈라진 목소리가 빗속에서 길게 끌리며 친정집 마당까지 닿았습니다. 얘야, 시애미가 잘못했다.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다오. 박순자의 통곡 섞인 목소리가 그 위에 겹쳐졌어요.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강미라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한 줄로 이어지자 마치 세 사람이 한 곡조의 처량한 노래를 부르듯 빗속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슬리퍼를 벗고 단정한 굽 낮은 구두로 천천히 갈아 신었어요. 우리 딸, 같이 나가줄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혼자 다녀올게요. 대문 안쪽 경호원들한테만 살짝 신호 주시고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장우산을 펼치고 대문 앞에 다가서기 직전 철문 틈 사이로 박순자의 얼굴이 비집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시애미가 그날 했던 말 말이다. 10년 만에 가져놓고 못 지키냐고 한 말 말이다. 내가 그날 정신이 나갔던 거다. 그게 아니다. 아니다 얘야. 박순자의 두 뺨이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동희 엄마 큰며느리 얘기한 거. 그것도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박순자가 자기 입으로 그날의 막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시 짚어가며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박순자 옆에서 손에 무언가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있었어요. 빗물에 흐물흐물 젖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강미라가 한지수와 팔짱을 끼고 찍은 공항 라운지 사진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새언니라고 부른 거 미안해. 내가 진짜 경박했어. 진짜 미안해 언니. 한 번만 봐줘. 강미라가 사진을 머리 위로 높이 든 채로 비를 그대로 맞으며 흐느꼈어요. 출력본 위로 빗물이 흘러내리며 글자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저는 장우산을 천천히 들고 대문을 한쪽으로 밀어 열었어요.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강민호가 길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제 구두 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여보,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강민호의 손가락이 제 구두코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천천히 물러나며 그 손을 차분하게 쳐냈어요. 강민호, 손 치우세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강민호에게 깍듯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저는 한 손에 미리 챙겨둔 노란 봉투 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한 장 한 장 강민호 앞 빗물 고인 바닥에 단정하게 내려놓았어요. 이혼 소장 한 부, 손해배상 청구서 한 부, 시댁일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사본 한 부, 그리고 회사 횡령합의 거부 통지서 한 부. 봉투들이 빗물에 빠르게 젖어가는 동안 강민호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순자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그날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그 말 한 줄도 안 잊었어요. 10년 만에 가져놓고 못 지키냐던 말, 어디 가서 며느리라고 말도 못하겠다던 말, 비실비실 누워만 있다고 정 떨어진다던 말. 한 글자도 안 잊었어요. 박순자의 어깨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맞춰 한 번씩 움찔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한테 박은 못, 오늘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자식 잃은 며느리 가슴에 못 박은 거 평생 어머니 가슴 똑같은 자리에 박혀 있을 거예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 줄 한 줄을 또박또박 짚었어요. 강미라, 명품 가방 받았다고 옳게 가슴에 칼 꽂은 거,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평생 그렇게 머리 위에 들려 있을 거예요. 강미라가 머리 위로 든 사진을 그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놓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강민호, 우리 회사 5년 전에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 빌려다가 내 명의로 새로 차린 회사야. 단 한 푼도 보탠 적 없잖아. 그러니까 단 1원의 자비도 없을 거야.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마치고 장우산을 한번 천천히 추슬렀어요. 비켜주세요. 친정집 마당이에요. 저는 등 뒤로 한번 손을 들어 가볍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문 안쪽에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사설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서며 강민호 일가의 진입 시도를 정중하지만 단단하게 가로막았어요.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가까워졌습니다. 경찰관 둘이 우산을 펼쳐들고 천천히 다가오더니 강민호 일가 앞에 가지런히 섰어요. 세 분 모두 가정법원에서 송달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한번 흩어졌습니다. 수사관님, 한 번만요.
마누라랑 이야기만 하고요. 강민호가 경찰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단단하게 강민호의 양 손목을 한데 모았어요. 차가운 수갑이 강민호의 손목에 단정한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박순자와 강미라도 곧이어 다른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들렸어요. 빗속에서 경찰차에 오르는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강민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마지막 한마디까지 흐려져 갔어요. 저는 그 얼굴을 한 번도 마주보지 않은 채 대문을 천천히 닫고 안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대문 빗장이 묵직한 소리를 한 번 내며 단단히 잠겼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본사 꼭대기층 대표이사실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강민호의 흔적이 단 한 점도 남지 않은 그 방의 책상 위에는 오늘 결제가 올라온 서류 한 부가 단정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어 결제란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새겼어요. 사그락 소리를 내며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동안 책상 한편에 곱게 놓인 작은 액자가 햇살을 받아 또렷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정성스럽게 다려두었던 새하얀 베네 저고리 한 벌이 그 액자 안에 단정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액자 유리 위를 한번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유리 너머의 옷자락이 손바닥의 온기를 그대로 받아 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이사실 통유리 창 앞에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회사 정원과 공장 건물들, 그 너머로 가을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흔들리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한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얹어보았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또박또박한 박자가 단단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어느 진료실 화면 속에서 멈춰있던 그 작은 별빛이 이제는 제 가슴 안쪽에 자리를 잡고 다른 박자로 살아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유리에 비친 제 얼굴 위로 옅은 미소가 한번 천천히 번져갔어요. 세상에는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 견딤을 함부로 짓밟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살아온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인공이 지켜낸 것은 명의와 회사만이 아니라 흔들려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이었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슬픔을 끌어안고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당신이 지나온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참고 견뎌낸 자리에는 반드시 빛이 듭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분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